이 작품은 주인공이 두 명이고요. 작중 이름은 나오지가 않지만 각각 직업이 의사와 형사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명칭 또한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각자의 상황에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 이 소설은 작품 안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며 이곳이 이런 세계관이구나 하며 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어떤 설정인지를 말씀드렸으면 하고요. 소설이 끝난 후엔 다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찌 된 건지를 따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 제가 편의를 위해 이 소설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실제 소설의 구성은 다르다 이 말인 건데, 핵심이랄 수 있는 메인 설정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주인공이 사는 세상엔 돼지와 탱구 이렇게 계층이 나뉘어져 있고요. 돼지는 지배 계층이고 탱구 같은 경우는 억압받는 소외 계층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작중에서는 개인간이라는 존재도 나오기는 한데, 이 존재는 제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다시 돼지와 탱구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면, 단순하게 각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돼지와 탱구 이렇게 나뉘는 것뿐만 아니라, 코의 모양이 이 사람은 돼지구나 혹은 너는 탱구네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코는 다르게 생겼다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중에선 의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자신이 어떤 계층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허나 행동하는 거로 봐서는 둘 다 돼지인 듯 묘사가 되고요. 의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돼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고, 형사는 직위상 상당히 고압적인 느낌을 풍기기 때문에 추측으로 둘 다 돼지다라고 상정을 한 뒤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은 의사의 상황부터인데, 그는 돼지지만 과거에 토mom이라는 탱구와 결혼을 했다고 나오고요. 그 사이에서 엄마를 닮은 리카라는 딸도 낳게 되지만, 현 정부에서 정권을 잡은 뒤 탱구에 대한 차별 정책을 강화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자식을 떠나 보낸 뒤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다고 소설에서는 나오고요. 개인 병원이 쉬는 날이면 탱구들이 모여 사는 빈민가에 가서 혹시나 자신의 딸이 있지는 않을까 하며 멍하니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헌데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에 추레한 외모를 한 어느 탱구 모자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의사는 순간적으로 그 모자의 모습을 보곤 과거 자신이 떠나보낸 딸과 아내가 떠오르게 되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가가선 돈과 옷가지들을 전해주며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명함도 그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형사의 입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성격이 더럽고요.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주먹을 내지르는 폭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직업이 형사이다 보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땐 나름 말투에 신경 쓰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속으론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상대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듯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런 성격 때문인지 주변 동료들은 그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파트너마저도 사건을 수사할 땐 따로 행동하자고 말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기도 합니다. 암튼 이런 형사가 지금은 어떤 사건을 맡고 있냐면, 두 명의 여자아이가 실종이 되어서 혹시나 본 사람이 있는지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일일이 인근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수상한 소문이나 사람을 본 적 있냐며 묻고 있는 중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런 중 마을 아주머니로부터 밤중 뚱뚱한 이웃마을 남자 하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도 항상 볼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헌데 이때 형사는 대부분 여아 실종 사건 같은 경우 과거 로리콘과 관련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 성과 관련된 범죄가 있었습니까? 하고 묻게 되고요. 이에 아주머니는 성범죄는 모르겠고 과거 마스크남이 자신의 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아내와 딸이 떠나버린 것 같아 라고 대꾸를 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형사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상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속으로 망할 할망구 별 시덥잖은 소리만 나불거려 애꿎은 시간이나 잡아 먹었구만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모르는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그 남자 과거에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뭔가 이상하니 한번 알아봐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고요. 이에 형사는 아, 네, 감사합니다 라며 아주머니의 말을 끊은 뒤 돌아서게 되지만 딱히 얻은 정보도 없고 남자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이력이 있음에도 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신경이 쓰여서 형사는 아주머니가 말한 집으로 찾아가 보게 됩니다. 헌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는데 그녀가 하는 말이 아들이 어린 시절 길을 걷던 남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이 무능해서 범인을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며 화를 내게 되고요. 이후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그 여자는 집안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꽃뱀이라며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쫓아낸 거야 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 모습을 본 경찰은 오히려 아주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호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요. 혹시 아들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묻자 아주머니는 우리 아들은 별채에 따로 사는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바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실종된 건 우리 아들이랑 관련이 없잖아 라며 매몰차게 형사를 무시한 뒤 문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상황은 의사로 넘어가는데 빈민가에서 탱구 모녀를 만난 며칠 뒤고요. 그날도 마을 입구 근처 벤치에서 멍하니 앉아 있으니 코에 큰 상처가 있고 양복을 입은 남성 한 명이 다가오더니 히비노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을 빈민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한 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는데 히비노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일전에 선생님께서 탱구 모녀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죠 라고 말을 하며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순 없을까요? 라며 이야기를 꺼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며 되묻게 되는데 히비노가 하는 말이 곧 있으면 이 빈민가는 철거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특수시설로 이송될 겁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정부에서는 그곳을 탱구 보호구역인 듯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탱구들을 죽이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고 이동된 탱구들은 그곳에서 사육될 겁니다 라는 믿지 못할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당황하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소? 난 폭탄을 만들 줄도 모르고 총도 쏠 줄 모르는데 라고 말을 하자 히비노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숙이더니 테러 행위로는 현 정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사람 중 아이들 몇 명만을 구하는 것 뿐이지요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비노가 왜 의사를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는 돼지들 중에서도 몇몇은 탱구를 구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탱구 아이를 입양시켜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의사는 히비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한순간에 파악하게 되는데 그건 탱구의 길쭉한 코를 돼지처럼 납작하게 변형하는 수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였던 거고요. DNA 검사를 하면 탱구인 게 밝혀지겠지만 코만 바꾸면 외형은 쉽게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히비노는 탱구 아이를 수술시켜 돼지 쪽 집안으로 입양시켜 보내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의사는 알게 됩니다. 헌데 당연히 이건 나라에서 불법으로 막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의사는 거절하게 되는데
히비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겠냐며 애절하게 부탁하지만 의사는 그런 행동을 자신은 할 수 없다며 또다시 거절하게 되고요. 이에 히비노는 더 이상 강요할 순 없군요라며 힘없이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형사 쪽으로 넘어오는데 몇 번이고 마스크남의 어머니를 찾아가지만 그녀가 상대해주지 않자 형사는 마스크남과 이혼한 전철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녀는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를 형사에게 건네주며 예전에 다니던 술집 손님으로 알게 된 남잔데 돈 때문에 만난 것도 사실이고 적당히 살다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딸과 관련된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혼하게 된 것 뿐이죠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진 이후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전해주는데 이때 중학생인 듯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집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힐끔거리며 형사를 쳐다본 뒤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형사는 속으로 뭐지? 저 싸가지 없는 새끼는?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마주 앉은 여성이 하는 말이 마스크남과 결혼하기 전에 자신에겐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요. 지금도 저 아이 양육비는 전 남편이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지만 저 아이는 종종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더군요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의사로 넘어가는데 병원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며 나도 참 늙었구나 하며 생각하고 있을 중 마사키라는 청년이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게 되고요.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딸인 리카보다 3, 4살이 많아서 자주 어울렸던 친구였는데 의사가 마사키를 보고 무슨 일로 찾아온 거지? 라며 물으니 그는 선생님 제가 길에서 우연히 리카를 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캐비넷에서 비싼 브랜드병을 꺼내들며 자리에 앉은 뒤 근데 이상하게 어릴 적 리카는 분명 탱구였는데 왜 다시 본 리카는 돼지가 되었을까요? 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의사는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온몸을 지배하게 되는데 마사키는 예상했다는 듯 의사를 보며 선생님 손이 떨리시는데 괜찮으신 거 맞죠? 라고 말을 하더니 작은 성의만 보여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히비노에게는 절대 그런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딸에게는 탱구가 돼지 코를 가지는 수술을 했었다는 말인 거고요. 헤어진 이후 한 번도 자신의 딸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갑자기 마사키가 찾아와 딸 리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처음엔 놀랐다가 이내에 내 딸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소식에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의사는 마사키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건네주는 대신 종종 리카의 소식을 전해 듣는 걸로 만족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빈민가 쪽에서 큰 소란이 일어 의사는 급히 달려가 보게 되고요. 자신이 도착했을 땐 이미 중무장한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탱구들을 몰아붙이더니 철장이 쳐진 버스로 사람들을 밀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전에 보았던 탱구 모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의사는 엄마 탱구와 눈이 마주치지만 그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싶은 모습에 의사는 결국 충격을 받아 히비노에게 전화를 걸어 일전에 말한 수술 자신이 하겠다며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다시 형사로 넘어가는데 일전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며 마스크남의 전부인 아들이 사립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는 걸 기억한 형사는 그 아이를 찾아가 네가 종종 이혼한 뒤에도 아빠를 만나러 간다 하니 나도 동행할 수 있을까라며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그러시라고 말을 하더니 오늘 오후 찾아보려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는 뭐야 이 새끼 생각보다 싸가지가 있네 하며 그래 그럴까 라고 말한 뒤 같이 길을 나서게 되는데
걷던 중 형사가 근데 넌 왜 피도 섞여 있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지 하며 묻게 되고요. 그 아이는 고민도 없이 돈이 많잖아요 라고 대꾸를 하더니 나랑은 상관이 없지만 내 동생과는 이어져 있으니 나중에 나한테도 한몫 주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며 뭐랄까 정기예금 같은 거랄까 라고 대답하는 걸 듣게 되는데 이 말에 형사는 다시 속으로 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계획이 다 있었구만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남의 집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황은 다시 의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히비노에게 연락한 후 그는 이틀 동안 연달아 두 아이의 수술을 잠도 자지 않고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탱구 아이들이 특별시설이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끌려갈 거라 생각하니 안타까웠기 때문인데 겨우 수술을 마친 직후 두 아이들을 2층 회복실로 옮긴 의사는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마사키가 구국 청년단 제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선 깜짝 놀라게 되고요. 오늘은 돈을 주는 날이 아닌데 무슨 일 때문에 온 거냐며 더듬거리면서 물으니 마사키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2층을 가리킨 후 모를 거라 생각했나 선생? 당신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군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앞으로 자신 또한 탱구 아이를 데려올 테니 그저 지금처럼 돼지로 성형을 시키라는 말을 전해주는데 물론 그 목적은 히비노 쪽에서 부탁했던 것 마냥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아니었고요. 일부 어린 아이를 원하는 돼지 남성들이 있지라며 마사키는 생각만 해도 불쾌한 이유를 말했지만 의사는 이미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사키는 어느 아이 하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데 의사가 아니 이 아이는 남자지 않냐 하며 놀라지만 마사키는 별거 아니라는 듯 소리 죽여 웃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상황은 형사로 넘어가는데 장면은 전 부인의 아들 도움으로 겨우 마스크 남자의 집에 들어선 이후가 되고요. 형사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크 남자가 쟁반에 오렌지 주스와 온도록 양주잔을 들고 온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상하게 오렌지 주스를 형사에게 주고 온도록 잔을 아들에게 건네주는데 이때 아들이 아빠 나는 술을 못 마시는데 왜 항상 나에게 술을 주시는 거죠? 라고 말을 하고요. 형사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으면서도 자신이 받은 오렌지 주스를 아들의 양주잔과 바꿔들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면서 한 모금 들이키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는 의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의사는 마사키가 데려온 남자아이에게 오렌지 주스를 건네주며 이 아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디였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헌데 그런 고민이 끝나기도 전에 마사키와 아이는 음료 안에 든 수면제를 먹고 골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의사는 그 모습을 보곤 잠시 생각하는 걸 멈추게 되고요. 살며시 커튼 뒤에 숨겨놓은 방망이를 꺼내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이야기는 형사 쪽 상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온도록 잔을 한 모금 한 뒤 형사가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 하며 묻는 모습인데 이때 아들은 피곤한지 연신 하품을 하며 아버지는 자기를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가 병원이지 않다니까요 라고 말을 하고요. 자신 역시도 어쩌다가 저런 이라고 생각하다 말고 갑자기 다리를 휘청하며 뭐지 왜 이렇게 졸릴까 싶은 순간 손에 방망이를 든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형사는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의사 쪽인데 들고 있던 방망이로 마사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든 의사는 그가 데려온 아이를 2층 수술실로 데려가 자리에 눕히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 아이 어디서 봤을까라고 고민하니 과거 자신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한 그 아이와 닮았구나 하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엔 형사의 상황인데 악취가 코를 찔러 정신을 차리니 실종된 두 여자아이가 바닥에서 썩어 뒹굴고 있었고요. 이게 어찌된 상황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마스크 남자가 마치 드라마 속 수술 장면처럼 자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데 그때 형사는 마스크 위로 나와 있는 눈을 보며 이 남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 속 어딘가를 더듬어 가다 보니 과거 중학생 시절 자신이 길에서 만난 아이를 폭행했던 게 떠오르게 되고요. 분노에 차서 커터칼로 코를 난자한 후 달아났던 사실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쓴 남자는 과거 형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말인 건데, 항상 마스크를 쓰는 이유 또한 자신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걸 감추기 위함이었던 거고요. 이게 어찌 된 걸까 싶은 그때 마스크 남자는 형사를 바라보며 아이야, 내가 널 구했어. 곧 수술이 끝나면 히비노 아저씨가 널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헌데 이때 형사는 뭐라는 거야? 히비노는 네 이름이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후 마스크 남자는 누워있는 형사의 코에 소독약을 바르지만 그는 정신만이 돌아왔을 뿐 아직 몸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마스크 남자의 손에 들린 메스가 점점 형사의 얼굴로 다가오면서 장면은 의사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며 소년의 수술이 만족스럽게 끝난 것에 안도를 하는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마사키의 시신도 잘 처리했으니 이제 걱정할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탱구 아이들을 구할 수 있게 노력해야지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살짝 설명을 드릴 텐데, 탱구와 돼지라는 계층이 있다는 건 모두 의사, 그러니까 히비노의 망상이고요. 그는 어릴 적 묻지마 폭행을 당한 후 자신과 같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가상의 인물로 설정해 행동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건데, 마사키는 이혼한 전 부인의 아들인 거고요. 사립학교 교복을 구국 청년단 제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마냥 눈으로 보는 상대를 실제 나이와는 다르게 인지하는 것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중 형사 쪽 입장에서는 돼지나 탱구라는 언급이 없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잘못의 발단이 형사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할 수도 있지만 의사라는 인물이 마지막까지 가서도 자신이 행하는 행동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안타까운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손의 케이스케 작가님의 코였습니다. 끝!